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구독자 88만 유튜버 밀라논나의 인생 내공 에세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장명순 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밀라논나 그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90만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1952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70세가 되어가죠. 만으로 69세이시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인 최초로 밀라노의 패션 디자인 유학을 떠나고요. 그러면서 패션 디자인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다양한 문화 및 산업 교류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두 나라의 우호 증진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2001년에는 이탈리아 정부에서 명예기사 자기를 받아요. 패션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유튜버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세요. 이 책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자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뿐인 나에게 예의를 갖출 것. 두 번째는 충실. 24시간을 알뜰히 살아볼 것. 세 번째, 품위. 조금씩 비울수록 편안해지는 것. 네 번째, 책임.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볼 것. 이렇게 4가지 주제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왔는데 오랜만에 보던 얼굴은 너무도 상하고 초췌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울게 가만히 기다려준 뒤에 따뜻한 차와 보드라운 수건을 건네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실컷 울고 나서 그 제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고 해요. 너무도 힘들어서, 살기가 싫고 힘들어서 목숨을 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스승님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나를 위해 산다는 대명제를 세우라고. 나의 자식, 나의 남편 앞에 나라는 한 음절이 붙는 건 내가 존재해야 자식도 남편도 있다는 뜻이라고. 내가 없어지면 나의 우주도 멸망한다고. 조물주가 나를 만드신 뜻이 분명 있을 텐데 죽었다 생각하고 도리어 살아갈 이유를 찾아보라고. 그 의미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분명 희미한 빛이 나타나고 터널의 끝이 보일 거라고. 자신을 들볶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두라고. 그러려면 자신의 어깨에 걸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요구부터 먼저 알아차려서 들어주어야 한다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아야 타인의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최선을 다한 것까지가 자신의 목이라고. 실패해도 창피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한 자신을 칭찬해 주라고. 쓸데없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다 보면 내 어깨에 온갖 굳은 일이 얹히게 되는 법이라고. 어려운 청탁을 받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지 냉정히 판단하고 불가능할 때는 담담하고 공손한 태도로 내 능력 밖이라 호언장담하다가 실수할 수 모르니 좋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해야 한다고. 자식과도 남편과도 시댁과의 관계에도 다 이런 방법을 대입하라고.
처음에는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야말로 가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어떤 관계든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행동하면 결국 나쁘게 꼬이지는 않는다고.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에 나를 내맡기지 말고 내 마음부터 따뜻하게 달래주고 품어주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라고. 힘에 겨워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잠시 쉬어가고 주변 산청 경계도 구경하며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햇살 멍 때리기. 모처럼 오전 일정이 없는 날이다. 거실 모퉁이에서 앉아 하염없이 햇살 멍을 때린다. 어린 시절에 즐겨 앉던 자세를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햇살을 느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해되는 순간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자 햇살을 가리지 말고 옆으로 한 걸음만 비켜주시오. 이렇게 말하며 멍 때리기에 집중했다는 일화가 떠오른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며 즐기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행복이라는 디오게네스의 말이 새삼스레 가슴에 와 닿는다. 멍 때리기를 하면 뇌파가 느려지고 맥박과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심신이 회복된다고 한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될 때 무념무상의 상태로 전환하면 화도 슬픔도 잠시 괜찮아진다. 모닥불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불멍, 숲을 가만히 응시하는 숲멍, 흐르는 물을 그저 쳐다보는 물멍,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리멍, 여기에 햇살멍을 추가해보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멍 때리기다. 잠시 햇살멍을 때린 뒤 그 햇살멍 속에서 바라본 화초 잎 위에 쌓인 먼지를 닦는다.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니 초록빛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심신이 정화되는 기분이다. 초 단위로 아득바득 일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출퇴근하기도 바빠서 햇살멍을 때릴 겨를조차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해가는 햇살을 보고 느끼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하게 행복하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오감 만족 행복 타임이에요. 1시간 정도 햇살을 받으며 산책한 뒤 차가운 맥주 200cc를 마실 때 나의 미각은 행복해진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새 잠옷을 입고 침대 위에 몸을 누인다. 그리고 새로 교체한 이불 호청을 만질 때 나의 촉감은 행복해진다. 목적지까지 한참 남았는데 차는 막히고 하지만 바로 그때 자주 듣는 라디오 채널에서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나의 청각은 행복해진다. 정리되지 않은 옷장 서랍을 열어 어릴 적 처음 크레파스를 샀을 때처럼 흰색 계열의 밝은 색에서 시작하여 점차 어두운 색으로 가지런히 옷을 정리할 때 그때 나의 시각은 행복해진다. 집 근처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좋은 커피 향이 풍겨 나오고 그 향을 맡으면서 밀라노의 그리운 카페가 떠오를 때 그때 나의 후각은 행복해진다. 청각이 발달한 체질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 즐거워지고 소음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터이다. 후각이 발달한 체질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을 때 입꼬리가 올라갈 것이고 미각이 발달한 체질은 맛난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행복이란 매 순간
내 오감이 만족할 때 오는 것 아닐까. 자기 몸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고 살며 내 오감 중 어떤 감각이 가장 발달했는지 깨달을 정도로 자신을 관찰하고 사랑해야 자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머리만 굴리며 살지 않고 몸으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몸을 토닥이고 쓸어 주어야 행복해진다. 또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한 가지.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시 오데지에서 말한 카르페 디엠을 실천하는 것이다. 현재를 산다는 건 매 순간의 느낌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침 미사 뒤 오랜만에 햇살 멍을 때린다. 40년 가까이 키워 천장까지 자란 벤자민 고무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온다. 나뭇가지들이 햇살을 받아 거실 벽에서 그림자 놀이를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금 나의 오감 중 시각이 호사를 누리고 있다. 좋아하는 음악까지 곁들이면 청각이 호사를 누릴 테고 거기에 좋아하는 차향이나 커피향까지 더해지면 후각과 미각까지 호사를 누릴 텐데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 탓에 차나 커피로 미각과 후각에 호사를 누리는 건 포기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하다. 어찌 항상 오감 만족을 하겠는가. 안분지족도 행복감을 느끼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찬란하게 나이 들기라는 부분이에요. 여생을 편안히 살고 있다. 전원에서 여생을 한가로이 보내고 있다. 과거 젊은 시절에 나는 신문이나 매체에서 이런 문장을 접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다. 일단 여생 혹은 전원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나른함, 게으름, 노곤함, 무료한 느낌이 싫었다. 노년의 삶은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하고 그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니 그런 문장을 보자마자 착잡해지곤 했다. 그래서 여생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나는 절대로 여분의 삶을 살지 말아야지. 사회에서 나를 밀어내도 내 몫의 일거리를 찾아서 움직여야지. 한가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을 하곤 했다. 그런 다짐을 했던 내가 이제 여생이라 불리는 시간대에 도착했다. 연금수혜자, 지공족으로 불리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젊을 때 다짐했던 대로 노년을 보내고 있나?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금 나는 내 리듬에 따라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뉴스 혹은 음악을 들으며 우아한 척을 한다. 식사 메뉴도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택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 음악회도 전시회도 여행도 내 기분대로 즐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의무와 시간에 쫓기던 과거에 미처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산다. 젊을 때 그토록 갈망하던 24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지금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공이다. 누가 노년을 여생이라 부르며 노년을 무료한 이미지로 떠올리도록 만들었을까? 소파에 누워 기운 없이 리모컨만 돌리는 삶이 아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 노년이다. 심신이 건강하기만 한다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가 바로 노년이다. 원한다면 가만히 앉아 하루 종일 햇살도 볼 수 있으니 눈이 부시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이 할머니가 누구지? 찌푸린 양미간, 축 늘어져 심술구져 보이는 뒷밤. 또 눈빛은 왜 이렇게 불만투성이인가?
암상궂게 생긴 할머니의 정체는 바로 나였다. 15여 년 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당시 50대 중반이었으니 이미 노화는 진행되고 있었다. 노화에 따른 변화를 각오하고 있었지만 내가 이토록 늙고 심술궂은 할미로 보인다니. 내 표정의 스산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왜 나이가 들면 얼굴이 어두워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경로석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을 살폈다. 그분들의 표정이 내 표정과 닮았음을 발견하자마자 나는 소스라치다가 이내 서글퍼졌다. 같이 늙어가는 동료인 내가 봐도 어두운 얼굴을 보면 기분이 상쾌하지 않은데 젊은이들의 눈에 이 늙어감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느껴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웃기만 해도 얼굴이 달라 보일 텐데 상냥한 눈웃음을 건네고 날씨를 주제로 가볍게 인사라도 건네면 좋을 텐데. 삶이 고달프면 웃음이 줄어들겠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미소까지 인색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음의 문제인가?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가? 웃음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건가? 그러고 보니 나도 유럽에 있을 땐 자주 웃는 편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있을 땐 표정이 굳어버린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를 보았다. 즐거워서 웃지 말고 즐거워지기 위해 웃으라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가 즐겁게 느낀다고. 심지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게다가 자주 웃으면 리프팅 효과까지 있단다. 통쾌하게 웃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도 되고. 그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아침 저녁 세안을 한 뒤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기 시작했다. 특히 울적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난 즐겁다, 즐거울 자격이 있고 즐거워야 한다 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웃어보았다. 누군가 몰래 나를 봤다면 약간 실성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지. 요즘 나는 억지로라도 웃는다. 두 아들은 장성에서 곁을 떠났고 말도 웃음도 많지 않은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만 늘어나니 여간에선 웃을 일이 없지만 그래도 웃는다. 소문 만복래라는 말도 있고 웃는 낯에 침 뱉으랴 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웃는 일엔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도 않다. 돈도 들지 않는다. 억지로라도 웃을 때마다 어김없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시구 두 편이 있다. 왜 사냐건 웃지요. 복사꽃 물 따라 아득히 흘러가니 별천지 이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웃음 가득한 얼굴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